휴가 나온 707 특전사 특임단의 전설적인 여군이 동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범죄 조직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소통하여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쪽빛 바다를 품은 남해의 작은 마을 벽해. 이름처럼 맑고 푸른 바다가 마을의 3면을 감싸고 있었고 나머지 한 면은 사시사철 푸른 해송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윤슬이 부서지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해송숲이 내뿜는 상쾌한 소량은 벽해마을 사람들의 살 그 자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거나 작은 밭을 일구며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했다. 외지인의 발길이 드문 이 고요한 마을에 이질적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초여름의 햇살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지던 어느 날부터였다. 어이 김 사장. 오늘 고등어 좋네. 일이 좋은 건 우리한테 먼저 넘겨야 하는 거 아니야? 벽해양 어판장 아침 경매가 끝나고 상인들이 좌판을 벌이는 가장 분주한 시간에 어깨에 용 문신을 한 건장한 사내 서넛이 나타났다. 그들은 팔자걸음으로 어판장을 가로지르며 좌판마다 툭툭 시비를 걸었다. 중심에 선 남자는 험상궂은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했다. 흑사파라 자신들을 칭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본래 인근 도시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삼류 폭력 조직이었으나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을 피해 이곳 벽해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아이고 조 실장님. 오셨습니까?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금세 얼굴이 굳었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들을 맞았다. 그는 이미 며칠 전 이들에게 소위 자릿세 명목으로 현금을 뜯긴 경험이 있었다. 반항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위협뿐이라는 것을 학습한 뒤였다. 좋긴 뭐가 좋다고. 오늘 영 시원찮네. 조 실장이라 불린 남자는 탐탁지 않다는 듯이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다. 퍼덕이는 고등어가 흙바닥에서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 상인들 역시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척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김 사장,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동생들 용돈이 좀 부족하네. 월말까지 신경 좀 써줘. 알았지? 지켜준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들이 나타난 이후로 오히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마을의 활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들은 보호자가 아니라 기생충이었다. 조 실장은 뻔뻔하게 김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눈빛은 토달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김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고등어를 주워 담았다. 은빛 비늘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마치 지금 벽해마을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다. 흑사파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판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를 뜯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식당에서는 무전 취식을 일삼았고 밤에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마을 길을 활보했다.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고 노인들과 일부 상인들만 남은 마을에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출소에 몇 번 신고도 해보았지만 경찰관 한두 명이 와서 주의를 주는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경찰이 돌아가면 보복이라도 하듯 더욱 악랄하게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벽해양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곳을 자신들의 불법 사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었다. 외진 지리적 특성상 감시를 피하기 쉽고 항구를 통해 밀수나 밀항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자발적으로 마을을 떠나게 만들거나 헐값에 땅과 건물을 넘기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이장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젊은 놈들이 밤낮으로 와서 행패를 부리니 가게 문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우리 집 앞 평상에 앉아있던 할망구들한테까지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세상에 맙소사. 마을 회관에 모인 몇몇 주민들이 늙은 이장에게 하소연했지만 이장 역시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저 조금만 참아봅시다. 경찰서 본청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으니 곧 해결될 겁니다. 라는 무기력한 대답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공권력의 손길은 너무 멀었고 흑사파의 폭력은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다. 평화롭던 벽해마을은 그렇게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검은 그림자에 잠식되어 가고 있었다. 맑고 푸르던 바다는 왠지 모르게 검은 빛을 띠는 듯 했고 상쾌하던 소량 대신 역겨운 욕설과 공포의 신음이 공기를 채워갔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서로를 경계하며 의심하는 눈초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 무렵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진학해 서울에서 생활하던 강다솜은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언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현역 중위이자 부대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강하늘이 곧 휴가를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솜은 오랜만에 만날 언니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그녀가 마주하게 될 고향의 모습은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던 평화로운 벽해마을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기 직전에 폭풍 전야의 고요함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최종 강화 준비. 5분 전. 캄캄한 어둠 속 지상 1만 피트 상공을 비행하는 시으130 수송기의 내부. 희미한 적색등 아래 중무장한 대원들의 실루엣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유독 차분한 눈빛으로 자신의 장비를 최종 점검하는 이가 있었다. 강하늘 중위.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콜사인 에리스. 전쟁과 불화의 여신이라는 그녀의 콜사인은 적들에게는 공포의 이름이었고 아군에게는 승리의 보증수표였다. 그녀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적으로 임관했으며 이후 참가하는 모든 훈련과 작전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쳐왔다. 저격, 폭파, 근접 격투, 침투, 전술 기동 등 특수전 요원에게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그녀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특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력과 비상한 판단력은 그녀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에리스, 긴장했나? 헬멧 너머 통신으로 팀장인 발키리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은 피식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매 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팀장님. 역시 너답군. 이번 훈련의 핵심은 너의 침투 능력에 달려있다. 적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하고 우리가 퇴출로를 확보할 때까지 버텨줘야 해. 염려 마십시오. 제 사전에 실패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안도 없었다. 그것은 오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 훈련과 실전 경험을 통해 다져진 절대적인 자기 확신이었다. 잠시 후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며 칠흑 같은 밤하늘과 거센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를 포함한 4명의 침투조는 한 점의 소음도 없이 적진의 심장부로 낙하했다. 훈련은 완벽한 성공으로 끝났다. 가상의 적 지휘부를 초토화시키고 목표물을 확보한 뒤 유유히 퇴출 지점으로 복귀했다. 훈련 종료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부대로 복귀한 하늘에게 부대장이 직접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강중위, 이번에도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군.
내일부터 2주간 특별 휴가일세. 푹 쉬고 오도록. 감사합니다, 부대장님. 고된 훈련을 마친 뒤에 찾아온 꿀맛 같은 휴가였다. 하늘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있는 고향 벽해마을로 갈 생각에 작게 미소 지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유난히 따랐던 여동생 다솜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관사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군장을 내려놓고 먼지 쌓인 더플백을 꺼내 사복 몇 가지와 책 한 권을 챙겨 넣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어린 자신과 동생 다솜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배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벽해마을의 해변이었다. 다솜이 잘 지내고 있으려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밝고 명랑한 다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훈련 끝났어? 고생 많았겠다. 응, 방금 끝났어. 그리고 나 내일부터 휴가야. 너도 방학했지? 집에서 볼까? 진짜? 대박. 나 마침 오늘 오후 차로 집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와, 타이밍 최고다. 그럼 집에서 보겠네.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 완전 서프라이즈겠다. 동생의 들뜬 목소리에 하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내 다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기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근데 언니, 요즘 우리 마을 분위기가 좀 안 좋아. 와서 보면 알 거야. 그냥 좀 이상해. 무슨 일인데? 자세히 말해봐. 하늘의 목소리가 순간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직감은 아주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아니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좀 껄렁껄렁한 아저씨들이 동네에 많이 보이고 가게 하시는 분들 얼굴도 안 좋고. 괜한 걱정일 수도 있어. 일단 와서 얘기해. 조심해서 와, 언니. 다솜은 서둘러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마치 무언가 말하기를 꺼리는 듯한 태도였다. 하늘은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동생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미세한 불안감. 껄렁껄렁한 아저씨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빠르게 조합되고 분석되었다. 평화롭기만 하던 작은 어촌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른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차 도시의 삭막함을 벗고 시골의 푸르름을 더해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동생과의 통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몇 시간 후 벽해마을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위화감을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관광객들과 주민들로 북적였을 터미널은 한산하기 짝이 없었다. 간간히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둡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거리는 낯선 사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주변을 위압하는 태도는 분명 평범한 마을 주민의 그것이 아니었다. 저들인가? 하늘은 그들을 날카롭게 응시하며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그들의 인상착에 신체적 특징, 무기 소지 가능성까지 파악했다. 직업병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스산했다. 문을 닫은 상점들이 곳곳에 보였고 마주치는 이웃들은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하기는커녕 서둘러 눈길을 피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거대한 공포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동생 다솜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부모님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수심을 하늘은 읽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을의 분위기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마을에 무슨 일 있나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아버지 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하늘아, 내가 군 생활하느라 잘 몰랐을 게다. 몇 달 전부터 흑사파라는 깡패놈들이 마을에 들어와서 아주. 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술잔만 기울였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간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상인들을 갈취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며 마을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흑사파의 만행을.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하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 경멸, 그리고 차가운 결단이 그 속에서 들끓고 있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고향이 저열한 쓰레기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벽해의 밤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내 가족과 내 고향은 내가 지킨다. 707의 전설, 에리스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단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다. 그저 고요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휴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다. 하늘은 동생 다솜과 함께 오랜만에 마을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캘 생각이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책 넓은 모자를 쓴 다솜이 해맑게 웃으며 하늘에 팔짱을 꼈다. 언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따 조개 캐서 봉골레 파스타 해먹자. 그래, 실력 발휘 좀 해봐. 하늘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무거운 결심은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그녀는 평범한 언니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예리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마을 길을 걷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골목 구석과 건물 옥상 등 은폐 및 매복이 가능한 지점들을 무의식적으로 훑었다. 마을 중심의 작은 광장을 지날 때였다. 그곳에는 마을 청년들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다솜이 잠시 커피를 사오겠다며 카페로 들어갔다. 하늘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동생을 기다렸다. 그때였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 2대가 광장으로 난폭하게 달려들어왔다. 오토바이에는 흑사파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 넷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어제 터미널에서 봤던 무리 중 일부였다. 야, 비켜! 비켜! 그들은 행인들을 향해 고함을 치며 위협적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겁을 먹은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비켜주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는 조 실장의 오른팔 격인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였다. 그는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다솜을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 아가씨 예쁘장하게 생겼네. 이리 와서 오빠랑 커피 한잔 할까? 독사가 휘파람을 불며 다솜의 앞을 가로막았다. 다솜은 겁을 먹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다른 조직원이 길을 막았다. 왜 그래, 오빠들이랑 놀자니까. 커피값은 우리가 내줄게. 그들이 히히덕거리며 다솜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들의 귓전을 때렸다. 고개를 돌린 독사의 눈에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하늘의 모습이 들어왔다.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온몸의 근육이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독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여자는? 아가씨 언니라도 되나? 우리가 지금 바쁘거든.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늘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다솜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동생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다솜아, 저기 가서 눈 감고 있어. 다솜은 언니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하늘의 시선은 오롯이 4명의 조직원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은 상대의 수, 체격, 예상 공격 패턴,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까지 순식간에 스캔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내 동생에게서 떨어져. 그리고 이 마을에서 당장 꺼져. 하.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야, 잡아. 독사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직원 2명이 하늘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발길질을 시도했다. 평범한 여성이라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을 공격이었다. 그러나 하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여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발길질에 들어오는 상대의 발목을 왼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발목을 축으로 삼아 상대의 몸을 번개처럼 회전시켰다. 중심을 잃은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옆에 있던 동료와 부딪혀 함께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뭐야? 독사와 남은 조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진 2명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곧바로 독사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오직 목표를 최단 거리로 제압하기 위한 효율적인 동작만이 존재했다. 이 인연이 당황한 독사가 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휘둘렀다. 번쩍이는 칼날이 햇빛에 반사되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이 낮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하늘은 오히려 칼날의 동선을 예측했다는 듯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독사의 손목을 강하게 꺾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독사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크악!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독사의 턱을 향해 하늘의 팔꿈치가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퍽!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독사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뒤로 고꾸라졌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전의를 상실하고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를 쫓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그것을 맨손으로 구부려 U자 형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아직 신음하고 있는 조직원들 앞에 그것을 던졌다. 내 놈들 두목에게 전해. 다시 한번 내 가족이나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땐 내 놈들의 뼈를 전부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강력했다. 조직원들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서로를 부축해 도망쳤다. 광장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그제야 뒤에 서 있던 동생에게 다가갔다. 다솜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의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방금 그게 다 뭐야? 괜찮아, 다솜아. 이제 다 끝났어.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생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받아들고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오늘 일로 흑사파는 자신을 명확한 적으로 인식했을 것이고 곧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었다. 그녀의 활약은 광장에 있던 몇몇 젊은이들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벽해마을의 여전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그렇게 벽해마을의 작은 광장에서부터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직의 2인자 격인 독사가 의식을 잃고 나머지 조직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사건은 흑사파의 벽해마을 지부에겐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를 뿌리부터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온 조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벽해지부 책임자 박용태는 길길이 날뛰었다. 뭐? 여자 하나한테 내 놈들이 전부 나가떨어졌다고. 그것도 대낮에 광장 한복판에서? 박용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으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사무실의 탁자는 엉망이 되었다. 그는 본래 본거지인 인성시에서도 잔인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벽해마을 같이 힘없는 노인들만 남은 곳을 맡게 된 것을 좌천이라 여기며 불만이 가득했던 터라 이번 사건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근데 그 계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손 쓰는 게 무슨 특수 훈련이라도 받은 년 같았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독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박용태는 그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닥쳐 이 새끼야. 변명 따위 집어치워. 우리 흑사파 이름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 박용태도 바보는 아니었다. 접이식 칼을 맨손으로 엿가락처럼 휘어버렸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얼굴도 굳어졌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상부 조직인 천룡회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천룡회는 인성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세력을 거느린 거대 범죄 조직이었다. 흑사파는 그들의 하부 조직 말하자면 자금줄 중 하나에 불과했다. 벽해마을 장악 프로젝트는 천룡회의 회장 마진석이 직접 지시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아니, 그랬다간 내 모가지가 날아갈 거다. 박용태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현실을 깨달았다. 이 일을 마FIN 성마 진SEOK. 그의 이름은 뒷세계에서 공포와 경외의 동의어였다. 나이는 40대 중반이었지만 이미 10년 넘게 천룡회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기존의 조폭들과는 격이 달랐다. 무자비한 폭력성은 기본이었고 그 위에 대기업 총수처럼 냉철한 지성과 치밀한 사업 수완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 시간 마진석은 인성시의 가장 높은 빌딩,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그의 개인 집무실에서 분재의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수백 년 된 소나무 분재에만 향해 있었다.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 분재는 완벽한 균형과 기품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벽해지부의 박용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진석은 가지치기를 멈추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차질이라. 어떤? 웬 여자 하나가 나타나 저희 조직원들을 제압하고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이 있사오니 보시겠습니까? 틀어봐. 비서가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다. 벽해마을 광장에서 찍힌 바로 강하늘의 영상이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영상을 보던 마진석의 눈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게 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의 화려한 싸움 기술이 아니라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담긴 효율성에 꽂혔다.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다.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회피하고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했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제압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장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 움직이는 기계와도 같았다. 마지막에 칼을 구부려 던지는 장면에서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분노나 조소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강력한 상대를 발견한 사냥꾼의 흥미와 희열이었다.
재미있군. 마진석은 가위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박용태에게 전해.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직업.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벽해마을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야. 동남아로 뻗어나갈 우리 사업의 새로운 혈관이 될 곳이다. 그 혈관에 끼어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대동맥이 막히는 일은 없어야지. 바이러스는 박멸하기 전에 우선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법이다. 마진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강하늘이라는 변수를 위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지루한 일상에 던져진 흥미로운 퍼즐 조각으로 생각했다. 이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그녀를 무너뜨릴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즐거워졌다. 거대한 용의 시선이 이제 벽해마을의 작은 늑대를 향하고 있었다. 한편 벽해마을 파출소에서는 소장이 직접 강하늘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하늘에게 말했다. 강하늘 양 정말 대단한 일을 했소. 하지만 일이 너무 커졌어. 상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놈들이요. 부디 몸조심하시오. 경찰의 무력함을 에둘러 고백하는 말이었다. 하늘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공권력에 기댈 생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바라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 때문에 흑사파의 보복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두려워하기도 했다. 하늘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감당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상대는 동네 양아치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 또한. 다음 날 세상이 뒤집혔다. 벽해마을 여전사 깡패 소탕한 미모의 여성 707 특임단 출신 레전드의 귀환.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누군가 촬영했던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뷰를 돌파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하늘의 절도 있고 강력한 제압 기술에 감탄했고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몇몇 군사 전문 유튜버들은 그녀의 동작을 분석하며 단순한 무술 유단자 수준이 아니다. 특수부대, 그것도 최정예 요원의 움직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강하늘의 신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중위. 에리스라는 콜사인으로 불리던 부대의 살아있는 전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온갖 무용담까지 덧붙여 그녀를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언니, 이거 어떡해? 다솜은 불안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하늘은 미간을 찌푸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특수부대 요원에게 신상 노출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부대 전체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적의 표적으로 만드는 행위였다. 분노와 불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냉정해야 했다. 그때 부대 직통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부대장이었다. 질책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대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강중위 괜찮은가? 많이 놀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부대장님. 제 불찰입니다. 아니, 자네 잘못이 아니야. 가족을 지키려 한 행동인데 누가 탓하겠나. 다만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다네. 부대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최근 여러 사건으로 군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하늘의 사건을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중위, 자네를 국방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번 사건을 국민을 지키는 강한 군인의 모범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싶어 하네. 거절하기 어려운 상부의 강력한 의지일세. 하늘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장난하는가? 적의 표적이 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요원에게 아예 얼굴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활동을 하라는 말이었다. 이것은 자신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부대장님, 저는 알아.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명령이네. 군인으로서 따라야 할. 미안하네, 강중희. 우리가 자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네. 전화가 끊어지고 하늘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다. 그녀는 이제 에리스가 아니라 국방 홍보대사 강하늘 중이라는 이름으로 적들 앞에 서야 했다.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채 싸워도 모자랄 판에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게 된 꼴이었다. 그리고 그 스포트라이트는 천룡회에게 더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마진석의 펜트하우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떠있는 강하늘의 홍보대사 임명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군인이라. 그것도 707 특임단. 어쩐지 움직임이 남다르다 했지. 그의 비서가 조사한 보고서를 넘겼다. 강하늘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군 경력, 심지어 휴가 일정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국가가 친절하게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준 셈이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군인이라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박용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마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복잡? 아니, 더 간단해졌지. 적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그에 맞는 사냥법을 쓰면 될 뿐이다. 사자의 목을 직접 노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 주변의 약한 사슴부터 노려야지. 공포는 가장 연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거든. 마진석의 눈이 그녀의 가족 사진, 특히 해맑게 웃고 있는 동생 강다솜의 얼굴에서 멈췄다. 압박을 시작해. 하지만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 그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군인이라는 신분이 홍보대사라는 허울이 그녀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도록. 그날 이후 강하늘과 그녀의 가족 주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집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차량, 아무 말 없이 끊어지는 의문의 전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대문 앞에 놓여있는 목이 잘린 검은 뱀의 사체.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진척이 없었다. 가족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어머니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고 다솜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하늘은 가족들 곁을 지키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이 가장 큰 압박감에 짓눌리고 있었다. 홍보대사라는 신분 때문에 사적인 보복을 할 수도, 그렇다고 군의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마진석의 의도대로 국방 홍보대사라는 타이틀은 그녀를 옥죄는 완벽한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다. 심리적 압박은 극에 달했다. 강하늘의 가족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서 버텨냈다. 하늘은 24시간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신경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졌고 밤에는 잠조차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적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마진석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강하늘이라는 최정의 요원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고받으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질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 실질적인 위협이 필요했다.
목표는 역시나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 동생 강다솜이었다. 그날은 하늘이 국방부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홍보 행사에 잠시 참석해야 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거부하려 했지만 군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아버지와 다솜에게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철룡회는 이미 그녀의 모든 일정을 꿰뚫고 있었다. 하늘이 마을을 떠나자마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그녀의 집 근처 골목에 잠복했다. 그 안에는 박용태가 직접 선발한 흑사파의 어중이 떠중이가 아닌 철룡회 직속의 행동대원 4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군 출신이거나 격투기 선수 경력이 있는 이전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들이었다. 목표는 깔끔하게 저항하면 팔다리 하나쯤은 부러뜨려도 좋다. 회장님의 명령이다. 절대 실패는 없다. 그들은 강다솜이 잠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대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노렸다. 다솜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온 찰나 잠복해 있던 대원들이 번개같이 덮쳤다. 약! 다솜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입이 막히고 그대로 승합차로 끌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유리가 깨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 바람처럼, 아니 총알처럼 튀어나온 인형이 있었다. 강하늘이었다. 그녀는 서울로 가지 않았다. 행사 참석은 적을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이었다. 그녀는 집을 나서는 척 연기한 뒤 곧바로 뒷산으로 잠입해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적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목표가 동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내년이 왜 여기에?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늘은 대답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대원의 팔을 꺾어 인간 방패로 삼는 동시에 그의 허리춤에 있던 3단봉을 빼앗아 들었다. 인간 방패가 된 대원이 고통스러워하는 사이 하늘은 다른 대원의 복부를 3단봉으로 가격했다. 이전의 싸움과는 달랐다. 광장에서의 제압이 경고의 의미였다면 지금의 공격은 오직 파괴를 목적으로 한 살기 그 자체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 대신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맹렬한 분노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죽여! 남은 2명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 명은 군용 대검을 꺼내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너클을 낀 주먹을 날렸다. 살기가 번뜩이는 협공이었다. 하늘은 몸을 낮춰 대검을 피하며 3단봉으로 너클을 낀 상대의 손목을 후려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으악! 그리고 몸을 회전시키며 그 기세 그대로 뒤에 있던 대검 든 남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에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하늘은 마지막 남은 리더와 마주 섰다.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늘은 피 묻은 3단봉을 천천히 돌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누가 시켰지? 말할 수 없다. 그런가? 하늘은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다리 관절을 3단봉으로 내리쳤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 회장에게 전해. 다시 한번 내 가족을 건드리면 내가 직접 그놈의 심장을 뽑으러 가겠다고. 이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다. 그녀는 남자를 내팽개치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다솜에게 달려가 그녀를 꼭 껴안았다. 괜찮아, 다솜아. 언니가 있잖아. 이제 다 괜찮아. 동생을 진정시킨 하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경찰도 군대도 그 어떤 공적인 시스템도 자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 법과 규칙의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그녀는 가족들을 안전한 친척 집으로 잠시 피신시켰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자신의 방에서 군용 암호화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익숙한 번호 몇 개가 저장된 연락처. 그 이름들은 모두 콜사인으로 되어 있었다. 호크아이, 헤르메스, 헐크. 707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전우회를 나눴던 자신의 팀원들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첫 번째 콜사인 호크아이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웬일이냐, 에리스. 휴가 중 아니었나? 하늘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다. 도움이 필요해. 사적인 도움이.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짧고 분명한 대답이 돌아왔다. 좌표 찍어. 전설의 늑대는 마침내 자신의 팩을 호출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하늘의 연락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707 특수임무단 최정예 알파팀이었던 그들만의 언어였다. 공식적인 절차나 명령 계통을 뛰어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개인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신호. 다른 설명은 필요 없었다. 사적인 도움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전화가 끊기고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평화롭던 벽해마을에 이질적인 외지인들이 하나둘씩 스며들었다. 그들은 결코 함께 움직이지 않았고 서로 아는 체도 하지 않았다. 마치 각자 다른 목적으로 마을을 찾은 여행객처럼 보였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배낭을 맨 등산객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고성능 망원경으로 조용히 마을 전체를 조망하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마을의 지형, 주요 도로, 건물의 배치, 그리고 흑사파 조직원들의 동선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호출부호는 매의 눈. 대한민국 최고의 저격수이자 팀의 눈 역할을 하는 정찰 전문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섰다. 짐칸에는 각종 공구와 자재가 실려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거구의 과묵한 인상으로 마을 회관에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기술자 행세를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흑사파의 근거지와 조직원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호출부호는 무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근력을 가진 돌파 및 중화기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는 대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의 남자였다.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 가방을 맨 채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방을 잡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온갖 최첨단 전자장비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순식간에 민박집의 작은 방을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모든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는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이름은 박서준, 호출부호는 질풍. 정보전과 사이버전의 귀재이자 팀의 두뇌였다. 그날 밤 자정,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벽해항에 버려진 냉동 창고에 모였다. 어둠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마주섰다. 강하늘, 에리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 가족 같은 소리 하네. 질풍 박서준이 가볍게 받아쳤다.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냐? 그보다 내 꼴이 말이 아니네, 에리스. 휴가 가서 얼굴이 더 상했어. 내 동생 일은 들었다. 무쇠 이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매의 눈 최민주는 말없이 하늘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와 신뢰가 담긴 행동이었다.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하늘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흑사파의 행패부터 그 배후에 있는 거대 조직 천룡회, 그리고 냉혹한 지도자 마진석의 존재까지. 쓰레기들이 아주 발악을 하는군. 질풍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마을 내부에 깔린 저놈들 전산망부터 손 좀 봤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정보까지 전부 우리 손안에 있다. 지금 마을 안에 상주하는 놈들은 총 15. 주로 폐업한 여관을 근거지로 삼고 3군데 거점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목표는 명확하다. 하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오늘 밤 벽해마을 내의 모든 적 세력을 제거한다. 단 한 놈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적의 수뇌부에게 똑똑히 각인시킨다. 작전 계획은? 무쇠가 물었다. 간단하다. 매의 눈은 아까 봐둔 저격 지점에서 지원 및 감시. 질풍은 여기서 통신 교란과 실시간 정보 지원. 나와 무쇠 둘이서 직접 쓸어버린다.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방식의 사냥법이었다. 하늘이 손목시계를 들어보였다. 작전 개시 시각 일시 정각. 지금부터 각자 위치로. 알겠다. 3명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다. 그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더 이상 강하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전설의 늑대는 자신의 무리를 되찾았다. 이제 피해 축제를 벌일 시간이었다. 천룡회는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평범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강의 인간 병기들과 그들의 영린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새벽 1시. 벽해마을은 죽음처럼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마을의 윤곽을 겨우 드러내고 있었다. 마을 외곽의 야산, 가장 높은 저격 지점에 엎드린 매의 눈 최민주는 특수 제작된 저격용 소총의 야간 조준경으로 목표 지역을 훑쳤다. 그의 호흡은 극도로 제어되어 있었고 심장 박동은 고요했다. 매의 눈 위치 확보. 목표 지점들 이상무. 바람은 북동풍 초속 2m. 특이사항 없다. 그의 목소리가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되었다. 냉동 창고의 지휘 통제실에서 질풍 박서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응답했다. 질풍 수신. 목표가 지점 낡은 정미소. 적색. 폐쇄회로 화면 차단 완료. 30초 후 놈들 통신망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 에리스 무쇠 진입 준비. 알겠다. 정미소 근처의 어둠 속에서 강하늘과 무쇠 이진우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의 전투복은 어둠과 하나가 되었고 발걸음에는 한 점의 소음도 없었다. 무쇠가 육중한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민첩함으로 정미소의 낡은 철문을 확인했다. 잠겨 있다. 강제 개방한다. 3, 2, 1 지금. 질풍의 신호와 함께 무쇠가 휴대용 유압 절단기로 자물쇠를 소리 없이 끊어냈다. 동시에 하늘이 문을 열고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번쩍.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터진 섬광이 어두운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안에서 카드놀이를 하던 조직원 셋은 눈과 귀가 마비된 채 비명을 질렀다. 그 혼란 속으로 하늘과 무쇠가 진입했다. 하늘은 소음기를 단 권총으로, 무쇠는 육중한 주먹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가 지점 정리 완료. 훌륭해. 다음 목표 나 지점 항구 근처의 빈 창고. 적 5. 순찰조 둘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매의 눈 처리 가능? 문제없다. 야산 위 최민준의 숨이 잠시 멎었다. 탕, 탕. 소음기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는 2번의 격발음.
조준경 속에서 창고 밖으로 나오던 조직원 둘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순찰조 제거. 나머지는 실내에. 나와 무쇠가 진입한다. 하늘과 무쇠는 곧바로 두 번째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질풍은 천룡회의 내부 통신망에 거짓 정보를 흘려넣었다. 마치 다른 구역에서 단순한 주취자 소란이 일어난 것처럼 꾸며 남은 조직원들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현대의 특수전이었다. 물리적인 전투와 정보전의 완벽한 조화. 나 지점과 다 지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마지막 남은 목표는 그들의 본거지인 폐업한 바다장 여관. 남은 조직원 7명이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다. 마지막이다. 하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놈들의 머리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낸다. 질풍, 준비됐나? 무쇠가 물었다. 당연하지. 여관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신과 전력, 내 신호에 맞춰 차단한다. 건물 내부 구조도 적외선 감지기로 놈들 위치까지 전부 파악 완료. 2층 복도에 둘 301호에 셋 302호에 둘. 데이터 실시간으로 전송하마. 하늘과 무쇠의 전술 안경에 여관의 내부 구조도와 적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작전 개시. 질풍의 외침과 함께 바다장 여관 주변의 모든 가로등이 일제히 꺼지며 절대적인 암흑이 찾아왔다. 여관 내부에서도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쇠가 여관의 정문을 거대한 공성 망치처럼 어깨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박살나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돌진했다. 뭐야? 정전인가? 아니, 밖에서.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이 손전등을 켤 무렵 이미 사신들은 그들 곁에 다가와 있었다.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하늘과 무쇠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지만 조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쓰러져 나갔다. 총성과 비명,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잠시 여관을 채웠다가 이내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작전 시작 15분 만에 벽해마을에 암약하던 천룡회 조직원 15명 전원이 제압되었다. 하늘은 가장 직위가 높아 보이는 놈을 묶어놓고 그의 노트북을 챙겼다. 질풍, 이거 분석해줘. 기다렸다고. 질풍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였다. 몇 겹의 보안 장치를 순식간에 뚫어낸 그는 이내 중요한 정보를 발견하고 외쳤다. 찾았다. 이놈들 본거지랑 주고받은 기밀 문서 파일이다. 마진석의 위치. 인성시 중심가의 천룡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모든 사업을 거기서 지휘하고 있어. 하늘은 질풍이 전송해준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 중앙에 떠있는 천룡타워의 사진.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다음은 내 놈이다가 마진석. 벽해마을의 어둠을 걷어낸 그들은 이제 용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인성시의 밤은 화려했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심장부에 솟아오른 천룡타워는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마진석은 바로 그곳 지상 60층 펜트하우스에서 도시를 발 아래에 두고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다. 벽해지부와 연락이 두절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비서의 보고에도 마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수조 속을 유영하는 아시아 아로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을 닮아 용어라 불리는 부와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물고기였다. 그 여자 짓이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린다. 섣불리 움직이는 쪽이 지는 법이야. 감히 내 소굴까지 찾아올 배짱이 있다면 구경이라도 해봐야지. 마진석은 오만했다. 그는 천룡타워가 외부의 그 어떤 물리적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철옹성이라 자신했다.
최첨단 보안 설비와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자신의 정예 경호팀이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하늘과 그녀의 팀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침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작전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질풍 박서준은 이미 며칠 전부터 철룡타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타워 인근의 한 카페에서 철룡타워의 내부 전산망에 교묘하게 침투해 조금씩 통제 권한을 빼앗아오고 있었다. 보안 시스템의 70% 장악 완료. 10분 후면 모든 폐쇄회로 화면과 출입 통제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무쇠 이진우는 타워의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청소 용역 업체 차량에 숨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지하에서부터 주요 전력 및 통신선을 차단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경비 인력의 시선을 아래로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강하늘과 매의 눈 최민주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길을 택했다. 그들은 철룡타워 옆 55층짜리 건물의 옥상에 서 있었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약 20m. 살을 애는 밤바람이 그들의 전투복을 거세게 때렸다. 준비됐나 매의 눈? 언제나. 하늘이 먼저 강철 와이어가 연결된 작살총을 들어 철룡타워의 옥상 난간을 향해 발사했다. 휙. 소리와 함께 작살은 정확히 목표물에 박혔다. 두 사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와이어에 몸을 싣고 칠흑 같은 허공을 가로질렀다. 아래로는 수백 미터 아래의 아찔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침투 성공. 이제부터 파티 시간이다. 질풍의 신호와 함께 철룡타워의 일부 구역에 경보가 울리고 폐쇄회로 화면들이 멋대로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동시에 지하에서는 무쇠가 일으킨 작은 폭발음과 함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졌다. 예상대로 경호팀의 절반 이상이 지하와 중간층으로 달려나갔다. 멍청한 놈들. 진짜 위협은 머리 위에 있는데. 질풍이 비웃었다. 하늘과 매의 눈은 옥상에서부터 아래로 펜트하우스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환기구를 통해 내부에 잠입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경호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매의 눈에 정확한 원거리 지원과 하늘의 압도적인 근접 전투 능력이 합쳐지자 마진석의 정예 경호팀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마침내 60층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 앞에 다다랐다. 안에 최소 5. 그리고 보스. 매의 눈이 귀에 꽂은 음향 탐지기를 통해 속삭였다. 내가 문을 연다. 나머지는 자네에게 맡기지. 하늘이 말했다. 무쇠가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올라와 합류했다. 질풍이 원격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마자 무쇠가 문을 뜯어내듯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마진석이 아로아나 수조 앞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 칼을 든 최정예 경호원 넷이 버티고 섰다. 올 줄 알았다. 마진석이 여유롭게 말했다. 내 물고기들 식사 시간이군.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무쇠와 매의 눈이 그들을 상대하는 동안 하늘은 오직 마진석을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진석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조 옆에 장식처럼 세워져 있던 일본도를 뽑아들고 하늘을 맞았다. 그의 검술은 예리하고 잔혹했다. 단순한 폭력 조직의 두목이 아니었다. 그 역시 극한의 수련을 거친 실전 무술의 고수였다. 내년의 눈에서 증오가 보이는군. 좋아, 아주 좋아. 챙, 채챙.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메웠다. 하늘은 군용 단검 하나로 그의 맹렬한 공격을 받아넘기며 기회를 노렸다. 가족을 위협했던 자에 대한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태웠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치열한 공방 끝에 하늘은 그의 검을 옆으로 흘려내는 동시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단검을 쥔 손이 아닌
반대쪽 팔의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컥. 마진석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이어지는 하늘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무릎으로 복부를 차올리고 손날로 목을 내리쳤다. 거대한 용 마진석은 무기력하게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경호원들 역시 무쇠와 매의 눈에게 모두 제압된 뒤였다. 끝났다. 하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마진석을 내려다보았다. 창밖으로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질풍이 익명으로 신고한 것이리라.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악연을 끊어냈다. 피로와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경찰차의 경광등이 철룡타워의 유리 외벽에 어지럽게 반사되며 고요했던 인성시의 밤을 붉고 푸른 빛으로 물들였다.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건물로 쇄도했고 이미 저항 의지를 상실한 철룡회의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암흑세계를 지배하던 거대 범죄 조직 철룡회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피와 파편이 낭자한 현장, 쓰러져 신음하는 정예 경호원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채 서류 더미를 불태우고 있던 마진석.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수갑을 찼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패배자의 굴욕이 아닌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흥미로운 놀이의 끝에 불과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혼란의 와중에 강하늘과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유령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룡타워에 남겨진 것은 제압된 조직원들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첨단 보안 시스템의 마비 기록뿐이었다. 며칠 후 국방부의 한적한 별관, 기밀 유지가 보장된 깊숙한 방에서 강하늘과 그녀의 팀원들은 뜻밖의 인물과 마주 앉았다. 군정보사령부의 사령관과 국가정보원의 국내 파트 담당 차장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질책도 칭찬도 아닌 그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으로 4명의 젊은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굳이 묻지는 않겠네. 정보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공식적으로 이번 일은 경찰의 오랜 잠입 수사와 내부 고발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될 걸세. 철룡회의 몰락과 강하늘 중위 자네 가족이 겪은 일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말이야. 그것은 암묵적인 약속이자 경고였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거대한 악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그들의 공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존재와 행동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군과 정보기관이 통제하지 못하는 사적인 무력의 존재는 그 자체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자네들에게 빚을 졌네. 국정원 차장이 말을 이었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저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했을지 몰라. 고맙네 젊은이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아니 이 땅의 아들딸로서 자랑스러운 일을 해주었어. 그들은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4사람의 얼굴에는 후회나 아쉬움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명예나 보상을 바라고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 그것으로 좋겠다. 그 자리에서 하늘은 국방 홍보대사 직위에서 조용히 해임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갈 것이었다. 전설은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다시 찾은 벽해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아 있었다. 깡패들이 사라진 업한장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찼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경계심 대신 따뜻한 웃음이 돌아와 있었다. 하늘의 가족들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백고동 소리를 들으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동생 다솜의 얼굴에서도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은 남은 휴가 기간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냈다. 동생과 함께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아버지의 고깃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으며 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집밥을 먹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지독했던 싸움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팀원들과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다. 다들 고마웠다. 평생 잊지 못할 빚을 졌다. 빚은 무슨? 다음에 제대로 된 걸로 한턱 쏴. 질풍 박서준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나저나 다음 휴가 땐 절대 너희 집 쪽으로는 안 갈란다. 쉬러 갔다가 뼈 빠지겠어. 언제든 부르게 에리스. 우리는 언제나 내 뒤에 있다. 무쇠 이진우의 든든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매의 눈 최민주는 늘 그랬듯 말이 없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조용한 숨소리만으로도 하늘은 그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전우가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날 아침 하늘은 오랜만에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위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 반짝였다.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단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벽해마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했다. 어느 여름 혜성처럼 나타나 마을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를 단신으로 물리쳤던 한 용감한 여인을, 그리고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그림자 같던 사내들을. 다시 부대로 돌아온 강하늘, 에리스는 일상으로 복귀했다. 고된 훈련이 반복되었고 새로운 작전이 그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생겨났다. 더욱 깊어진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 국가를 지킨다는 보이지 않는 자부심이었다. 어느 날 야간 침투 훈련 중 헬기에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기 직전 매의 눈이 무전으로 나지막이 물었다. 에리스, 다음 휴가 계획은 있나? 하늘은 피식 웃으며 밤하늘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다. 글쎄, 이번엔 정말 조용한 곳으로 가야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그녀도 그리고 팀원 모두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있는 한, 이 땅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그 어둠 속으로 다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칼날로서 언제든 조국이 필요로 할 때 다시 어둠을 가르기 위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